영국의 한 언어학자가 현장 조사에서 한국이랑 너무 많이 닮은 민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말끝의 결에서 시작하여 음식, 명절, 풍습까지 서로 아무 관련도 없을 것 같던 두 민족이 어딘가 이상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민족의 뿌리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사 로웰입니다. 언어 인공지능 전문가로 감성 기반 언어 분석 스타트업 사운드 미러의 수석 연구원입니다. 현재는 유네스코 언어 보존 프로젝트 자문으로 정서, 억양 기반 언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파형을 바라보던 중 모니터 속 특이한 곡선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10여 년간 정서, 억양 기반 언어를 연구해왔지만 이런 패턴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유네스코 프로젝트 자료실에서 히말라야 북서부 고산지대 푸야족의 언어 샘플을 분석하던 중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특이한 패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끝을 흐리거나 낮춰서 상대의 감정을 완충시키는 구조였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익숙함이 느껴졌습니다. 최근 K 콘텐츠 열풍으로 한국어 억양 구조에 학문적 흥미를 갖기 시작했는데 이 푸야족의 언어 패턴이 묘하게 한국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건 뭐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유사한데. 이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특히 정서가 담긴 언어는 현장에서 직접 들어야 그 진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푸야족 마을로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비행기 2대를 갈아타고 육로로 꼬박 이틀을 더 달려 도착한 푸야족. 마을은 고도 3,000m가 넘는 고산지대에 자리한 외부인의 방문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눈 덮인 설산을 배경으로 돌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주목할 만한 패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를 부르는 소리부터 노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까지 모두 말끝을 의도적으로 부드럽게 흘리는 억양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현지 통역사가 아이들이 친구를 부를 때도 소리치지 않고 말끝을 살짝 내리면서 부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찰 결과는 맞았습니다. 아이들은 큰 소리로 이름을 외치는 대신 마치 물결처럼 이름을 부르다가 마지막을 살짝 흘려보냈습니다. 그 소리를 녹음하면서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건네는 말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어 텐트 안에서 녹음한 자료를 다시 들으며 메모했습니다. 푸야족의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말끝에는 감정을 전달하는, 감정을 나누는 특별한 구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학적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마을의 장로 타쿠와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인 그는 푸야족의 역사와 문화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을 산책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작은 소년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저를 잠깐 바라보더니 무언가를 가져오겠다며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 아이는 매끈하게 깎인 나무 지팡이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거 가지세요. 아이가 지팡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말끝은 마치 따뜻한 미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문장에 담긴 정서적 깊이가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고마워. 저도 그 아이의 억양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환하게 웃더니 다시 뛰어가 버렸습니다. 통역사는 이 지역에서는 낯선 손님에게 지팡이를 선물하는 것이 좋은 기운을 나눈다는 의미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투, 그 억양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아이의 말끝에 담긴 따뜻함이 계속 제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타쿠의 집은 마을 중심에 있었습니다. 돌과 나무로 지어진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중앙의 화로에서는 차가 끓고 있었습니다.
타쿠는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로엘 박사님. 타쿠가 말했습니다.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쿠 어르신. 저는 공손히 답했습니다. 푸야족의 역사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푸야족의 역사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타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눈산을 넘고 강을 따라 내려왔으며 추운 나라에서 따뜻한 땅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타쿠의 말은 단지 전설처럼 들릴 수 있었지만 과거 읽었던 논문에서 고구려 유민의 대이동설을 떠올렸습니다. 비슷한 지리적 흐름, 날씨, 구조, 이동 동선이 너무 비슷했습니다. 이동 시기에 대해 물었을 때 타쿠는 그들의 조상들이 큰 왕국이 무너진 후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했으며 일부는 동쪽으로, 일부는 남쪽으로, 그들의 조상들은 서쪽 산을 향해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구려의 멸망, 기원 후 668년. 역사적 시기가 맞아떨어졌습니다. 타쿠가 이야기를 들려줄 때 목소리가 특별히 부드러워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하자 타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마지막 말을 살짝 내립니다. 그래야 이야기가 마음에 닿지요. 타쿠의 말을 녹음하면서 계속해서 메모했습니다. 말도, 억양도 모두 이상하게 조각이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의 작은 사원에서 특별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조상들을 기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아닌 관계로서의 조상 개념이 문화에 녹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의 제사에서도 볼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손에 든 지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소년이 건네준 이 지팡이에는 정교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통역사는 이 무늬가 푸야족의 조상들이 이동한 경로를 상징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팡이 끝부분의 곡선은 그들이 넘어온 험한 산맥을, 중간의 물결 무늬는 그들이 따라 내려온 강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화적 연결고리를 발견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텐트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오늘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푸야족의 언어 패턴과 문화적 요소들이 한국의 그것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일치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의미 있는 발견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언어의 정서 구조가 이렇게 멀리 떨어진 두 문화에서 유사하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푸야족의 명절 의례를 볼 기회가 왔습니다. 아침부터 마을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이며 명절 준비를 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마당을 청소했습니다. 아이들도 작은 일거리를 맡아 기쁜 표정으로 뛰어다녔습니다. 통역사의 설명에 따르면 오늘은 마을의 가장 중요한 명절로 조상님들을 기리는 날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각 가정에서는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타쿠의 초대로 저는 그의 가정에서 의례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거실 중앙에 놓인 낮은 상 위에 음식들이 하나둘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푸야족이 차리는 음식들의 구성이었습니다. 푸야족은 제사상에 반드시 5가지 기본 음식을 올렸습니다. 첫째는 붉은 곡식이라는 뜻의 야트마였습니다. 이는 특별한 붉은색을 띠는 산간 지역쌀을 둥글게 뭉쳐 나무 잎으로 감싼 후 시루에 찐 것으로 모양과 질감이 한국의 찰떡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둘째는 투르르라는 발효 채소였습니다. 푸야족은 산에서 채취한 야생 채소를 도랑아리에 소금과 고추처럼 생긴 붉은 열매를 넣어 삭혔습니다. 이 과정은 한국의 김치 제조법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셋째는 키르마라고 불리는 절인 고기였습니다. 푸야족은 사냥한 동물의 고기를 얇게 썰어 소금과 뿌리 채소로 만든 간장 비슷한 액체에 담가 보존했습니다.
한국의 장조림과 유사했으나 더 원시적인 가공법을 썼고 맛도 더 짙고 질긴 느낌이었습니다. 넷째는 홀라라는 찐 뿌리 채소였습니다. 당근과 비슷하게 생긴 이 뿌리 채소는 한국의 무와 유사했지만 더 작고 단단했습니다. 이것을 잘게 썰어 향신료와 함께 찌는 방식이 한국의 무나물과 비슷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니타라는 산열매 전과였습니다. 산딸기와 비슷한 열매를 그대로 말리거나 꿀과 비슷한 자연 감미료에 재워 만든 디저트로 약간 투박하고 소박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 음식들이 상에 놓이는 배열이었습니다. 중앙에 주식인 야트마가 놓이고 그 주변으로 반찬들이 원형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제사상의 기본 구성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조상님들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정성껏 차립니다. 이 배열은 우리 마을의 지형을 본떴어요. 중앙의 쌀은 마을을, 주변의 반찬들은 마을을 둘러싼 산과 강을 의미합니다.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타쿠는 향을 피우고 그리고 가족들은 차례로 절을 올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대는 모습이 한국의 큰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누어 먹기 시작했을 때 타쿠에게 이 의식이 얼마나 오래된 전통인지 물었습니다. 타쿠는 이 의식이 그들의 조상들이 이 땅에 정착했을 때부터 내려온 것이며 조상님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도 여기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푸야족에게 조상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현재 함께하는 존재였습니다. 이건 역시 한국의 제사관념과 일치했습니다. 고인이 된 조상과 살아있는 후손들이 함께 공간을 공유한다는 독특한 개념이 두 문화에 공통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마을 광장에서 축제가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특별한 놀이를 시작했는데 나무 막대기로 땅에 원을 그리고 그 안에서 한쪽 발로 뛰는 놀이였습니다. 또 다른 놀이는 두 팀으로 나눠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었는데 한국의 전통 놀이와 유사한 듯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소녀들이 2명씩 짝을 이뤄 손뼉을 치며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노래의 멜로디가 한국 민요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음식에서부터 제사 의례, 그리고 놀이에 이르기까지 푸야족과 한국 문화 사이에는 놀라운 유사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역사적 연결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증거였습니다. 의례 내내 카메라로 기록했습니다. 음식의 배열, 절하는 방식, 놀이의 형태까지 모든 것이 학문적으로 가치 있는 자료였습니다. 의례가 진행되는 동안 가족들 사이에 오가는 말의 억양과 리듬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필요할 때 나누는 짧은 대화에서도 말끝을 부드럽게 처리하는 패턴이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밤이 되어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오늘 촬영한 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분석했던 한국 시골 명절 영상도 함께 열어 비교해 보았습니다. 상차림의 배열, 절의 리듬, 음식을 대하는 태도, 심지어 손의 위치까지. 두 영상은 마치 같은 문화권의 다른 가족을 촬영한 것처럼 유사했습니다. 이런 유사성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너무나 체계적이고 구조적이었습니다. 공동체가 기억을 정리하는 구조와 정서 전달 방식 자체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적 유사성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차원의 연결점, 정서를 공유하고 전달하는 근본적인 방식의 일치였습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몇 시간 동안 더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 확신했습니다. 푸야족과 한국은 단순히 비슷한 문화를 가진 것이 아니라 감정을 언어에 담아내는 방식 자체가 구조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건 언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푸야족의 언어 데이터를 AI에 입력했습니다. 사운드미러 연구실의 최신 음성 분석 시스템은 언어의 정서적 패턴을 분석하는 데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푸야어의 음성 패턴이 시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말끝의 억양 변화에 집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AI가 분석해낸 패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말끝 억양의 정서 완충 효과, 어미에 따른 감정 인식 변화, 관계 조절 목적으로 말의 흐름 조작, 질문조의 억양이 감정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고 관계의 온도를 탐색함, 흥미로웠습니다. 푸야족은 말의 끝을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흐려서 감정의 충돌을 막고 있었습니다. 마치 언어적 쿠션을 두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한국어 데이터와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수집했던 한국어 억양 패턴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두 데이터를 겹쳐놓자 놀라운 일치가 나타났습니다. AI는 거의 일치하는 정서 곡선을 분석해냈습니다. 특히 질문을 할 때와 명령을 할 때의 억양 변화 패턴이 두 언어에서 매우 유사했습니다. 저는 연구실 동료인 제임스를 불렀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제임스가 모니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와, 이건 거의 동일한 패턴이네요. 다른 언어인데도 말이죠. 단어는 다르지만 감정을 담는 방식은 너무 닮았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두 언어 모두 말끝에서 정서적 완충 작용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강한 감정을 직접 표출하기보다는 말의 끝을 부드럽게 처리함으로써 감정을 완화시키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적 우연이 아니라 감정을 언어에 담는 설계 원리가 같은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연구를 보완하려면 한국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언어학자가 아니라 정서와 언어의 관계를 이해하는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관련 논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의 검색 끝에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레이 박사. 코리언 랭거지 이모션 랩의 연구자로 정서의 말끝 전달 효과에 대해 여러 학술지에 기고한 바 있었습니다. AI와 언어 정서 연구 분야에서 공저도 다수 있는 권위자였습니다. 한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푸야족의 언어 패턴과 한국어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그의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 박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런던의 한 카페에서 한 레이 박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한국계 언어학자인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 박사의 요청으로 푸야족의 데이터를 가지고 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푸야족 아이들이 놀이를 하며 서로를 부르는 소리, 어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 그리고 제사 의식에서의 기도 소리까지 들려주었습니다. 한 박사는 귀를 기울이더니 녹음이 끝난 후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이 억양. 외할머니가 저 어릴 때 쓰던 말투랑 거의 같네요. 한 박사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한국어에선 그걸 정이라고 해요. 쉽게 번역이 안 되는 말이에요. 처음 듣는 단어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감이에요. 한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어의 존대법이나 말끝 흐름 구조는 모두 이 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한 박사는 이어서 한국어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는 언어 구조.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말끝을 통해 감정을 완충시키는 방식. 모두 푸야족의 언어 패턴과 일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푸야족의 이동설화에서 그들이 눈산을 넘고 강을 따라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고구려 유민의 이동 경로와 유사하다는 점도 말했습니다. 흥미롭군요. 한 박사는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고구려 멸망 이후 많은 사람들이 서쪽으로 이동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의 이런 정서적 구조는 실제로 세계적으로 매우 독특하며
서구 언어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죠.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 박사가 언급한 한국어의 관계 중심성이었습니다. 서양 언어들이 주로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한국어는 관계 유지와 조절에 중점을 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는 푸야족 언어에서도 발견된 특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자료를 교환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의라는 개념이 단순한 감정적 동화가 아니라 정서가 구조화된 언어 시스템임을 학문적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로웰 박사님, 이 연구는 언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한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주니까요. 한국어가 이런 특성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저 역시 푸야족이 그 특성을 공유한다는 것이 놀랍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한 박사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역사적 연결고리를 암시하는 증거일 수 있으며 한국 문화의 정서적 깊이가 얼마나 먼 곳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푸야족의 언어 패턴과 한국어의 유사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더 탄탄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적 유사성이 아니라 인류의 이동과 언어 발달에 관한 중요한 발견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푸야어와 한국어의 데이터를 더 깊이 분석했습니다. 한 박사의 도움으로 더 정밀한 비교가 가능해졌습니다.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며 작업했습니다. 수백 개의 음성 샘플을 비교하고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4가지 핵심 구조가 도출되었습니다. 말끝 억양은 감정의 완충과 전달의 도구, 상차림 제의 구조는 공동체 중심 정서 전달 방식, 말의 흐름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전략적 언어, 존댓말 vs 억양 조절은 위계가 아니라 정서 조정 장치. 이 구조들은 두 언어에서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특히 감정을 직접 표현하기보다는 말끝을 통해 완충시키는 방식이 두드러졌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이런 구조적 일치는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 박사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네, 전 이게 역사적 연결고리라고 확신해요. 저는 답했습니다. 시각화된 그래프를 보니 두 언어의 말끝 억양 패턴이 마치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감정이 고조될 때 말끝을 낮추는 패턴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이제 유네스코 언어보존 컨퍼런스에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이 연구가 단순한 언어학적 호기심을 넘어선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언어를 정보 전달 수단으로 보지만 정서 구조의 설계는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사람을 잇는 기억의 구조입니다. 이 문장을 발표 슬라이드의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각 자료로는 한국의 명절 영상과 푸야족의 제사 영상을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더불어 말끝 억양의 파형 분석 그래프도 준비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서 한국어의 독특한 정서 구조가 얼마나 정교하게 발달했는지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세계 여러 언어를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한국어만큼 감정의 섬세한 결을 언어 구조에 체계적으로 담아낸 언어는 드물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구조가 히말라야 북서부의 푸야족에게서 발견된다는 사실은 한국 문화의 영향력과 역사적 흐름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였습니다. 발표 전날 밤 호텔방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했습니다. 제 연구가 학계에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기대되면서도 긴장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적 유사성이 아니라 인류의 언어와 정서 발달에 관한 중요한 발견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어의 정서적 언어 구조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세계에 알릴 기회였습니다. 컨퍼런스장은 세계 각국에서 온 언어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유네스코 연례 언어보존 컨퍼런스는 언어 다양성과 보존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학술 모임이었습니다. 발표 순서가 다가오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단상으로 올라가 청중들을 마주하면서 제 연구가 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잠시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언어 구조 비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조정하는 언어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먼저 푸야족 아이들의 놀이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아이들이 양손을 마주치며 부르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리듬과 억양이 마치 한국의 널뛰기 노래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상을 통해 아이들이 서로를 부르는 방식, 특히 마지막 음절이 어떻게 부드럽게 내려가는지 주목하도록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푸야족의 제사 장면과 한국의 명절날 제사상을 준비하는 영상이 나란히 화면에 등장하자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정갈한 음식, 손으로 절 올리는 자세, 말없이 준비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두 영상에서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저는 청중을 향해 물었습니다. 이 두 문화가 서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말이죠. 화면을 멈추고 설명했습니다. 이 두 문화권은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지역에 살지만 조상에게 고개를 숙이는 방식도 아이를 부를 때의 말투도 그 말 끝에 깃든 정서 구조는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억양 곡선 분석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푸야어와 한국어의 말끝 억양이 감정의 밀도, 완충 패턴에서 거의 일치한다는 결과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말투가 아닌 기술입니다.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흘려보내면서 전달하는 고도로 정련된 문화적 언어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정이라 불리는 이 정서적 유대감의 표현 방식이 푸야족의 언어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었습니다. 억양 패턴의 일치성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더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어의 말끝 처리는 단순한 문법적 특성이 아닙니다. 이는 감정을 조절하고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는 정교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시스템이 히말라야 북서부의 푸야족에게서 거의 동일한 형태로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시골 마을의 할머니가 손주에게 음식을 데워주며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찬 거 먹지 마라. 할미가 따뜻하게 데워줄게. 영상이 끝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말이라는 도구의 감정을 담아내는 정서적 설계 방식의 정수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발달한 이 독특한 언어적 특성이 푸야족에게서도 발견된다는 것은 두 문화 사이에 역사적 연결고리가 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이어서 고구려 유민의 대이동설과 푸야족의 이동설화 사이의 유사성을 설명했습니다. 역사적 기록과 언어적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푸야족은 고구려 멸망 이후 서쪽으로 이동한 유민들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들은 언어의 어휘는 변했을지라도 말의 감정을 담는 근본적인 구조, 즉 정의 구조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보존해온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정서의 흐름입니다. 한국어의 정서적 구조는 인류 언어의 다양성 속에서도 독보적인 가치를 지니며 그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멀리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관객의 반응은 조용하지만 깊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언어의 정서적 구조와 문화적 연결성에 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온 교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연구였습니다. 이렇게 정서를 구조적으로 설명한 시도는 처음 봤어요. 학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한국어의 특별함을 세계적인 관점에서 조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저 자신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구 결과는 학계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여러 학술지에서 논문 기고 요청이 왔고 인터뷰 요청도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국제언어학회로부터는 푸야족과 한국어의 연결성에 관한 추가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언어적 연결성뿐만 아니라 유전학적, 역사적 연결고리도 함께 탐구하는 대규모 연구였습니다. 한 박사와의 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푸야어와 한국어의 정서적 구조에 관한 더 깊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어의 방언들과 푸야어의 방언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발견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두 언어 사이의 연결이 매우 근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론적 이해를 넘어 감정적으로도 이 언어의 흐름을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런던의 작은 한국 가정식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고 부드러운 음악이 흘렀습니다. 이곳은 한 박사가 추천해준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맞이했습니다. 식당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아늑했습니다. 나무 테이블과 의자, 베이지색 벽, 그리고 한국 전통 장식품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이 다가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순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감정을 담아 그 말을 돌려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말끝에는 이제 언어학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정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마음을 건네는 방식으로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된장찌개를 앞에 두고 푸야족 마을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한 아이가 제게 지팡이를 건네주던 순간이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억양으로 마음을 전했었습니다. 이거 가지세요. 그 아이가 말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의 끝을 살짝 흘리며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말하듯이 된장찌개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숟가락으로 한 입 떠먹으니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언어의 따뜻함처럼요. 식사를 마치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논문의 마지막 문장을 추가해야 했습니다. 한동안 생각하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푸야족에서 시작된 정서의 결은 한국이라는 언어 구조에서 그 이름을 찾았다. 말은 결국 관계의 온도였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알 것 같아요. 왜 어떤 말은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리듬이 마치 푸야족 아이들이 노래하던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언어를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로요. 말끝에 담긴 정서, 억양에 실린 마음, 그리고 그 안에 깃든 인류의 오래된 기억. 푸야족 마을에서 돌아온 지 1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도 1년이 넘어갑니다. 매주 2번 한국어 교실에서 새로운 표현과 문법을 익히는 과정에서 저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서적 세계를 경험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 저는 말의 내용만큼이나 그 말에 담긴 정서의 결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국어와 푸야족이 천년의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넘어 보존해온 진정한 언어의 유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어학의 궁극적 목표는 단어의 분석이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인간 정서의 지도를 그리는 것이다. 제 연구실 벽에 걸린 이 문장은 이제 저의 학문적 여정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